레지나와 미하일은 깔끔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운 넓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높은 판자 테라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레지나의 아버지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모퉁이에 앉아 벽에 걸린 표적에 게으르게 다트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표적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다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손님들을 알아차렸지만 즉시 그들에게로 향하지 않았고 미하일은 이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레지나는 이미 자신의 아버지가 독특하고 다소 까다로운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샤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군.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마비된 다리를 쭉 뻗으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신가, 젊은이들. 잘 도착했나? 그는 미하일을 잠깐 쳐다보며 멸시하는 표정을 지었고 이 방문에서는 좋은 일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순간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일어서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하일은 그의 악수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게 잘 돼요. 레지나는 집에 들어가라는 초대를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그런데 차를 한 잔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차 한 잔 줘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손님들을 집으로 안내했고 미하일은 살면서 처음으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호화로움을 목격했습니다. 벽에는 많은 그림이 걸려 있었고 소름 돋는 아프리카 가면들, 고대 세이버와 기타 날카로운 칼날 무기들이 6월의 밝은 햇살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복도에서는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키의 고대 그리스 여신 대리석 조각상이 와인잔을 들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동상이 방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백조 타일 패턴으로 장식된 천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벽이 방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방의 뒷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다리가 놓인 연못이 있는 작은 안뜰에 놀라운 전망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못 양쪽에는 두 그루의 구부러진 수양버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가지들은 수정처럼 맑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와 화려함은 미하일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부끄러워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집이 엉망이군요.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통로를 막고 있는 더러운 빨래 바구니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가정부가 최근 출산 휴가를 갔는데 아직 세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런 시골 오지에는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레지나는 아버지를 도우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집사도 꾸짖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추가 비용을 들이려 하세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미하일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가 날카롭고 조롱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자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레지나는 당황한 동반자를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사치스러웠지만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레지나는 겨우 달걀 몇 개, 소시지 한 팩,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우유 한 상자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하일은 트렁크에 넣어둔 가방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딸만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생겼군.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마호가니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더 인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평범한 일꾼이군. 아빠, 왜 그를 못마땅해 하세요? 레지나가 다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또 시작이냐?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좋아, 그냥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하자. 스캔들을 일으키지 마.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딸이 오믈렛을 젓는 것을 지켜보며 회색 콧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레지나는 최근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곳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전처럼 밝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의 피로와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곳 작은 마을에서는 특히 부자라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이미 몇 번이나 강도 시도를 겪었기에 항상 장전된 총을 손에 쥐고 있었고 경보장치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때요? 난 괜찮아. 아버지는 레지나를 교활하게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내 사업은 사소한 일이지. 미하일은 곧 돌아와 주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스는 자리를 뜨더니 지하실로 내려가서 귀한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와인을 잔에 따르는 동안 그는 미하일에게 직업에 대해 가볍게 물었고 미하일은 숨기지 않고 자동차 수리점에서 평범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가 물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미하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레지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하일, 당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긴 한가? 가서 다른 일이나 하고 싶다는 거겠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는 당신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가 될 건가, 정비공이 될 건가?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예술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헛된 꿈과 열망에 낭비하기엔 너무 짧아요. 글쎄요, 저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미하일은 분노에 얼굴을 붉혔지만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스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와인을 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미하일은 식욕을 완전히 잃은 채 포크로 오믈렛을 게으르게 찔러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어보는 이 오만한 노인에게서 문자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레지나는 아버지와 남자친구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려 노력하며 대화를 다양한 추상적인 주제로 외교적으로 돌렸지만 그녀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뛰어난 감식가인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스는 그 청년의 재치 없음, 부적절한 운동복, 그리고 눈썹 아래서부터 무의미하게 응시하는 그의 회색 눈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미 방문의 목적을 오래전에 꿰뚫어 보았으며 클라이맥스를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레지나는 냅킨으로 도톰한 입술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돈이 필요해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조금, 아버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1,0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결혼식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드레스, 정장, 풍선, 레스토랑이랑 리무진도요. 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와 나는 이 모든 것 없이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한다. 우리는 아침에 자크사로 달려갔고 가장 가까운 친구 몇 명을 모아 소련식 공동 아파트 부엌에서 축하했지. 그런데 지금은 뭐냐? 결혼식이 치러질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아빠, 레지나는 기분이 상해 말했습니다. 또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내 엄마에게 드레스와 정장, 신발을 직접 사주었다. 일주일 내내 밤에는 밀가루와 설탕을 실은 바지선에서 짐을 내렸지. 내 엄마는 부모님께 돈을 부탁해보자고 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느냐? 그래, 알겠다. 내 정원의 자갈 주머니 말이다. 미하일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의 통찰력은 변호사로 일할 때 매우 유용하겠군. 글쎄, 아시다시피 미하일은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마시던 잔을 넘어뜨렸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행운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빠르게 문으로 걸어가다가 구리꽃병을 넘어뜨렸습니다. 레지나도 일어섰고 아버지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왜 당신은 그가 단지 돈 때문에 나를 원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거죠? 아버지의 대답은 마치 때린 것처럼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레지나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은 선견자예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글쎄,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가 딸의 손을 붙잡아 말리려 했지만 레지나는 뿌리치고 신랑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돌아서서 대리석 조각상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요. 모든 게 또다시 똑같잖아요. 현관문이 쾅 닫혔고 무거운 문 빗장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울타리 반대편에서는 자동차 엔진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낡은 나무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차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적을 향해 다트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딸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레지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그녀는 흐릿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아마도 병원에는 가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종양은 부검을 통해서만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희귀하고 공격적인 형태입니다. 레지나는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인도받아 모든 전통과 예의를 갖춰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작은 마을 묘지의 안에 안나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레지나는 어머니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출산 중에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일 처제를 고소했던 아버지는 그 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죽은 후 그는 딸을 키우고 창작 활동에 전념했으며 둘 중 어느 것에 더 성공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의 그림은 해외에서도 전시되었고 특히 귀한 작품들은 전 세계의 개인 소장품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창조물은 사랑하는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슬픔에 잠겨 자신처럼 나약한 존재가 그녀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국내외 동료들, 비평가들, 수집가들, 심지어 TV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의 집에 있던 한 외국인은 너무나 공손하고 도움이 되는 태도로 옛날 손으로 쓴 책을 보더니 레지나에게 그것을 아무 가격에나 팔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나는 2번 생각하지 않고 그 책을 외국인에게 주었고 그는 그런 엄청난 호의에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미하일은 묘지에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건 10세기 물건이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아? 저는 믿지 않았어요. 레지나는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팔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녀는 무덤가에 서서 관이 흙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울려 퍼지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후회도 우울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지막 대화에서 남은 쓴맛과 원망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이 나자 레지나는 새롭게 쌓인 봉분에 검은 장미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먼저 묘지를 떠났습니다. 미하일은 탐욕스럽게 손을 비비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차에 앉았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레지나는 머리에서 검은색 스카프를 벗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재산이 어떻게 될지는요? 글쎄, 모르겠어. 미하일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팔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내 사장에게서 자동차 수리점을 인수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사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이 대학을 떠났을 텐데. 저는 제 직업이 좋아요. 레지나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미하일은 이 대화를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엔진을 시동 걸었습니다. 레지나는 끝없이 늘어선 무덤 십자가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눈을 감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공증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레지나는 상속 규칙을 논의하기 위해 벼체슬라프 막시모비치, 벼처슬라브 맥시모벅의 사무실로 초대받았습니다. 미하일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레지나는 밤새 피곤해서 잠을 설치던 남편을 혼자 두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결정은 미샤가 바라는 상속의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벼체슬라프 막시모비치는 둥글고 넓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기침과 함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200팜토, 뱀트로, 크기의 대저택과 모든 부동산, 그림들, 온갖 진귀한 물건들까지 사실 가격이 꽤 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레지나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크게 다퉜고 이제 그가 떠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마지막 말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작성해야 할 서식이 있나요? 벼체슬라프 막시모비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상의의 맨 위 단추를 풀더니 주전자를 잡고 물을 마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심입니까? 그는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증인의 이중 턱이 살짝 떨리고 얼굴이 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가 직접 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레지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거절할게요. 레지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공증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속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레지나에게 서류를 건넸고 그녀는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놀라움에 소리치며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재산은 내 딸이 현재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만 그녀에게 돌아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벼체슬라프 막시모비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는 당신의 배우자에게 어떤 종류의 악감정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레지나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6개월입니다. 벼체슬라프 막시모비치가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지나는 아빠 집 침실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우울해 보였고 마치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책들을 증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하일은 저녁 식사 시간에 아내를 기다리지 않고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뚫어지라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미하일은 극복된 듯 이미 긴 목을 쭉 뻗고 그녀의 어깨를 고통스럽게 꽉 쥐었습니다. 너 바보야. 그는 뜨거운 인두에 얼음물을 부은 것처럼 씩씩거렸습니다. 그런 돈, 그런 집을 거부했단 말이야. 레지나는 남편의 격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왜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녀는 분개하여 소리쳤습니다. 미하일은 그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을 돌아다니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오, 바보 같으니. 오, 멍청한 것.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당신 입장이라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상속을 차지해야지. 그걸 쓰레기처럼 버려? 정말 멍청하군. 레지나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에 강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나를 모욕하지 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미하일은 주먹을 꽉 쥐고 휘두르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때리는 대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램프를 켰습니다. 레지나는 멍이 든 뒷머리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당신은 돈 때문에만 나를 만났고 내가 상속을 포기하자마자 마음을 바꿨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레지나는 작은 가방에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고 미하일은 그녀를 막는 대신 그녀의 옷을 옷장에서 꺼내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 레지나는 출구로 걸어가며 이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미하일은 그녀의 여행 가방을 계단 아래로 밀어냈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가 차에 타는 순간 그는 발코니에서 소리쳤습니다. 멍청한 것. 레지나는 눈물을 닦고 차를 몰아 도로를 떠났습니다. 다툼이 끝난 후 그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와 작별하던 날과 똑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노랗게 변해 작은 배 모양처럼 생긴 길쭉한 잎들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당 경계선에 심어진 오래된 사과나무에서는 마지막 사과들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옛 이웃집 고양이가 테라스 난간에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레지나가 지나가자 큰 소리로 골골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의 귀 뒤를 긁어주었습니다. 레지나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 뭐 좀 줄게. 냉장고에 뭔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고양이는 울타리에서 바닥으로 부드럽게 뛰어내려 문에 몸을 비볐습니다. 레지나가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으려는 순간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내부를 지배하는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파이프 조각을 무기 삼아 천천히 문을 열고 무기를 든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갑자기 그녀의 귀 가까이에서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레지나는 예상치 못한 소리에 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곧 떠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었고 흔들흔들하며 아기를 아버지의 낡은 담요로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카예요. 저는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 댁 가정부였어요. 그녀는 죄책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따님이시죠? 네. 아버님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네, 제가 딸입니다. 레지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는 돌아가셨어요. 알아요. 비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님은 저에게 아주 친절하셨어요. 며칠 전에 집에 불이 나서 갈 곳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도 다른 친척도 없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아버님은 뒷문 근처 벽돌 밑에 열쇠를 숨겨두셨는데 제가 거기서 열쇠를 찾아 모든 것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마치고 유모차에 눕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요? 레지나가 물었습니다. 마당에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카는 혼란스러워서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레지나는 비카를 아버지의 담요로 덮어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 한잔해요. 레지나는 유모차를 들여다보며 제안했습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비카가 말했습니다. 나스티아요. 레지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스티아를 팔에 안아보겠다고 했고 유모차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들어봐요. 그냥 여기 머물러서 살아요. 레지나는 비카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아마 이걸 좋아하실 거예요. 비카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레지나의 다리에 문질렀고
레지나는 그녀를 일으켜 의자에 앉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레지나는 웃으며 비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땅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하다면 커피 한 잔 끓여줄 수 있나요? 비카는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기분 좋은 시큼한 커피 향이 풍겼습니다. 레지나는 남편과의 이혼을 기다리는 동안 비카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카는 교육 수준은 낮았지만 매우 예의 바르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의 작품들을 좋아했고 그의 거대한 도서관을 이용했으며 그 노 예술가의 생각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내 딸도 아마 예술가가 될 거예요. 비카는 몽롱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배우요. 확실히요. 레지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네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카는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울타리 아래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긴 가을 저녁, 도시에서 집으로 돌아온 레지나는 가장 먼저 지하실로 내려가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돌아와서 그녀는 비카를 부르며 부엌으로 갔고 전직 가정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레지나는 유리 진열장 뒤에 먼지가 쌓인 낡은 은잔에 기쁜 듯 와인을 따랐습니다. 이 축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비카가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레지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모두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여분의 집 열쇠를 꺼내 비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당신 거예요. 그녀는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살고, 가지세요. 비카는 그녀의 목에 안경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레지나는 밤처럼 검은 그녀의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 진정해요. 레지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뻐서 천장에서 뛰어내리지 벨루가처럼 으르렁거리지는 않아요. 어서 웃어봐요. 비카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미소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끈질기게 두드렸고 두 여자 모두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누구지? 레지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비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레지나는 혹시 몰라 복도에 아직 있던 바로 그 파이프 조각을 들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색 코트와 안경을 쓴 멋진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 일린이 여기에 사셨나요? 그가 레지나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녀는 그 이름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빅토르 쿠즈미치 야블로치코이, 빅터 쿠즈미치 예블라코이의 아들입니다. 아버님과는 오랜 친구 사이셨죠. 손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조각가이시자 아나톨리 스테파노비치 아버님의 제자이십니다. 저는 아버님에 대한 추모의 표시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직접 오실 수 없었습니다. 아, 제 소개를 하는 것을 잊었군요. 저는 올레그이라는 조각가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레지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그녀는 손님을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운이 좋았네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집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올렉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깨어난 나스탄카, 네스텐커에게 윙크하며 레지나에게 커피 한 잔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은 레지나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이윽고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쓰거나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아버지이자 아버님의 마지막 친구에게 정말 선물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덤을 장식할 큰 돌 천사 같은 기념물 말입니다. 레지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혹시 그 천사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나요? 길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카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딸과 함께 다른 방으로 떠났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한데 레지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천사요. 올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은 당신의 모습과 닮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역할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묘지에 서게 된다는 말인가요? 레지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시적이긴 하지만 왠지 좀 섬뜩하네요. 올렉은 웃으며 그녀에게 간단하지만 표현력이 풍부한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스케치에는 긴 가운을 입은 레지나가 거대한 날개로 아버지의 무덤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고 그녀의 슬픔을 따라 얼굴에는 커다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레지나가 말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면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올렉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동의하시나요? 레지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잿빛 가을 하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있던 경박하고 비열해 보이던 구름들이 이제는 그녀의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는 천사처럼 바다 위, 숲과 산 위에 맴돌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강한 우울감에 휩싸였지만 손님을 당황시키지 않기 위해 울음을 참았습니다. 상관없어요. 레지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올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번호와 주소입니다. 도시의 제 작업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레지나는 그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고 올렉은 차에 타기 전에 스케치가 담긴 공책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꼭 갈게요. 레지나가 약속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올렉이 대답했습니다. 레지나는 떠나는 차 뒤로 손을 흔들었고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비카는 킥킥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청년이더군요. 당신이 그를 아주 많이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아요. 아, 거짓말하지 마요. 레지나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를 전혀 모르고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녀는 비카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이지만 갑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생각하게 되죠. 레지나는 웃었고 그녀와 비카는 집에 들어가 예상치 못했지만 매우 흥미로운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념비가 설치된 뒤 올렉과 레지나는 자크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종호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